그날이었다. 3년 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던 아들의 휴대폰이 갑자기 켜졌다. 정혜는 손에 들린 작은 기계를 바라보며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죽은 사람의 전화가 켜지는 순간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다. 그 문장이 정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몸 전체가 차갑게 식어갔다. 정혜는 그동안 이 휴대폰을 수십 번 쥐었다 놓았다. 혹시라도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남아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전원을 켜지도 못했고 혹시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더 무서워서 아예 서랍 속에 넣어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정리할 게 많아진 나이, 문득 마음이 조금은 잠잠해진 어느 저녁 정혜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가장 아래 깊숙한 곳에 있던 휴대폰을 다시 손에 들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순간 희미한 불빛이 켜지며 진동이 울렸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살아 움직이지 않던 휴대폰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천천히 화면을 밝히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기분이었다. 도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화면에는 마지막 화면 그대로 아들의 사진이 배경으로 남아 있었다. 정혜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사진 속 미소를 오래 바라보았다. 살아있을 때도 자주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였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정혜는 문득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휴대폰의 통화 목록을 눌렀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기록. 아들이 마지막으로 누르려 했던 그러나 끝내 연결하지 못한 번호가 있었다. 정혜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없는 사람과 다시 연결된 듯한 기묘한 떨림을 느꼈다. 이 번호 누구지? 생전 아들이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의 번호는 정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번호는 그녀가 처음 보는 숫자였다. 마지막 통화 시간.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분 전. 정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제 자신이 직접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을 채웠다. 정혜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생기고 있었다. 마치 이 번호가 아들이 남긴 마지막 길잡이인 것 같았다. 도연아, 이게 내 마지막 흔적이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짧게 진동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신호였다. 정혜는 허겁지겁 충전 케이블을 다시 꽂으려 했지만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곧 완전히 꺼져버렸다. 하지만 번호는 그 숫자만큼은 정혜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버렸다. 마치 잊히지 않도록 박아두기라도 한 듯 정혜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번호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곳이야. 그녀는 눈을 감으며 작게 떨리는 숨을 정리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는 알고 있었다. 이 번호를 따라가야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번호가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깊게 밀려오고 있었다. 정혜는 휴대폰이 꺼진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작은 기계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다. 정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휴대폰 옆에 놓여 있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다. 사고 이후
아들의 물건을 하나씩 넣어두며 언젠가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열어보자 하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정혜는 매일의 숨을 버티는 데에만도 벅찼다. 걷다 멈추고 밥을 먹다 울컥하고 문득 아들이 좋아하던 음악이 들리면 가슴이 묶이는 듯 아파왔다. 그래도 오늘 아들의 휴대폰이 켜진 그 순간부터 정혜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제 괜찮아 가도 된다 하고 등을 살짝 떠미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혜는 상자 속에서 아들이 항상 들고 다니던 그 검은색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는 오래 사용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은은하게 반짝이는 부분도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며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아, 엄마가 내 마음을 하나라도 알아보자. 첫 페이지에는 아들이 적어둔 짧은 일정들이 있었다. 직장회의, 거래처 방문, 점심 약속.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흔한 일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자. 정혜의 손이 멈췄다. 눈이 글씨에 꽂히고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들은 무슨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걸까? 왜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었을까? 그녀는 노트를 더 빠르게 넘겼다. 그 다음 장에는 어떤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서아라는 이름. 정혜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들의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노트 한쪽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사고 나면 안 돼. 오늘은 용기 내서 말해야 한다. 정혜는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기록 같았다.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 정혜는 노트를 다시 덮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전화하려 했던 번호는 분명 이 노트에 등장하는 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또 다른 삶의 조각,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책임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정혜는 곧바로 상자 속 다른 물건들을 꺼냈다. 영수증, 명함, 메모 조각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약국 영수증이었다. 사고 전 며칠 동안 아들이 같은 약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기록이었다. 그 약은 정혜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아프다면 말만 하지 왜 혼자. 하지만 곧 이런 말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은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 아들도 그랬을 것이다. 정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정혜는 아들이 남긴 흔적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번호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곳일 것이다. 그 번호의 주인, 그 사람이 아들의 또 다른 삶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혜는 상자를 모두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휴대폰을 다시 충전 케이블에 꽂아 켜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그 번호를 종이에 또박또박 적었다. 도연아, 엄마가 내 발자국을 따라갈게. 내가 왜 그 번호를 누르려 했는지 엄마가 꼭 알아낼게. 정혜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향한 엄마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의 마음속은 더 어지러워졌다.
아들의 휴대폰은 아직 충전 중이었고 작게 깜빡이는 불빛이 어두운 거실 안을 규칙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정혜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과 연결되는 마지막 끈 같은 그 번호. 정혜는 종이에 적어둔 숫자를 수십 번도 더 읽고 또 읽었다. 숫자 하나하나가 아들의 손끝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 번호는 마치 작은 문처럼 아들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길 같았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찾으려 했던 사람은. 말을 하다 정혜는 스스로 멈췄다. 생전 아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접 해결하려고 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랬다.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퉜던 날 정혜가 먼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청년이 된 뒤에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혼자서 다 이겨내려 했다. 정혜는 그걸 씩씩함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들이 강해서 그럴 거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씩씩함 뒤에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늘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정혜는 가슴에 손을 올렸다. 이 바보 같은 엄마가 왜 그걸 이제야 안 걸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책은 깊고 무거웠다. 휴대폰이 충전 15%를 넘기자 화면이 켜지고 정혜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기계를 손에 들었다. 마지막 통화 목록. 그 숫자들이 화면에 또렷하게 나타났다. 정혜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무슨 말이 들릴까? 혹시 듣기 무서울 만큼 무거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이 길어질수록 손끝은 더 떨렸다. 정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상상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야. 그 상상 속 목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알고 싶었다. 아들이 왜 이 번호를 누르려 했는지, 그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숫자를 바라봤는지. 정혜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조용한 마을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통화 버튼 하나가 지독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정혜는 손가락을 천천히 올려 통화 버튼 위에 가볍게 얹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조여왔다. 만약 이 전화가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면, 만약 이 번호의 주인이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혹은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걸 마주할 수 있을까?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저리고 있었다. 도연아, 엄마가 두려워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정혜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뜨며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혜는 숨을 참으며 귀에 휴대폰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하지만 신호음은 길게 이어지기만 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기계적인 신호음만 어두운 방 안에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약 30초 뒤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통화는 종료되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안 받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그 번호의 주인은 아들의 이름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할 사람이라는 것.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단단해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연아, 엄마가 이 번호의 주인을 직접 찾을게. 내가 남긴 마지막 마음. 엄마가 끝까지 따라가 볼게.
그리고 정혜는 아들의 노트에 적혀 있던 이름, 서아라는 글자를 떠올렸다. 그 글자가 아들의 마지막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정혜는 통화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신호음만 울리고 아무도 받지 않는 그 번호. 그 침묵은 오히려 정혜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누르려 했던 그 번호의 주인이 분명 어떤 진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정혜는 휴대폰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들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 한쪽에 반복적으로 적혀 있던 이름. 서아. 정혜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다. 너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왜 한 번도 몰랐을까? 정혜는 깊게 숨을 내쉬고 휴대폰 주소록을 뒤져 서아라는 이름으로 검색했다. 하지만 아들의 휴대폰에는 그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들은 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기록 누락이었을까?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아들이 그 번호를 누르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정혜는 아들의 서류철을 꺼내 보험 납입 내역, 병원 기록, 기타 메모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작고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길가의 작은 카페 영수증. 영수증 뒷면엔 얇은 볼펜 자국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아 오후 2시. 오늘 말해줘야 한다. 정혜는 종이 조각을 손으로 꽉 쥐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아들이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적어둔 이름. 그리고 말하려 했던 무언가. 정혜의 가슴 속에 있던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정혜는 서랍을 열어 공책을 꺼내 아들의 휴대폰 번호가 찍힌 발신 기록을 옮겨 적었다.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천천히 똑바로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적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 정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다. 밤이 깊었지만 오늘은 집안에 그대로 머무를 수 없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밖으로 이끌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나서는데 발걸음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만들어낸 떨림이었다. 정혜는 먼저 마을 주민센터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다. 예전에는 자주 보이던 공간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져 찾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일부러 공중전화를 찾은 이유는 자기 번호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 싶어서였다. 정혜는 원래 조심스럽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들에게도 늘 그랬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조심스러움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정혜는 종이에 적어둔 번호를 바라보다 공중전화 숫자를 천천히 눌렀다. 이번에도 벨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즈음 갑자기 통화가 연결되기 직전에 딸깍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숨을 멈췄다. 그러나 그 순간 말없이 통화가 끊겨버렸다. 정혜의 가슴이 철렁했다. 받은 걸까? 왜 끄는 거지? 아무도 없는 밤거리, 가로등 불빛이 정혜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 위로 정혜의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정혜는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이 번호의 주인은 살아있다. 그리고 뭔가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아들의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요즘 주변에 서아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다.
동료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 이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도연 씨가 종종 들르던 카페? 그쪽 어딘가에서 일하는 분일걸요. 정혜는 머릿속에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카페, 노트 뒷면의 영수증, 오후 2시, 오늘 말해줘야 한다. 정혜는 그 길로, 그 카페가 있는 동네로 향했다. 골목 끝 작은 카페 앞에 서자 유리문 안쪽에서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혜는 두 손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크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정혜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서 멈췄다. 긴 머리를 묶은 젊은 여성. 그녀는 정혜를 보자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치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혜는 그녀가 누구인지 이름을 물어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저 아이가 서하구나.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정혜의 가슴 속에서는 세상이 크게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들의 흔적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서하는 정혜를 본 순간 마치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머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빛은 공포와 놀라움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왜 그 번호를 누르려 했는지 한순간에 이해되는 듯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정혜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공간 안에서 정혜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서하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천을 허둥지둥 집어들었지만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 동작은 오히려 더 어색하게 보였다. 정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서하 씨 맞나요? 그 질문만으로 서하는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서하의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정혜는 가슴이 묶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눈물을 숨기려는 표정은 아들을 떠올릴 때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혜는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윤도현의 엄마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서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턱이 떨리고 눈물이 갑자기 양쪽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서 울기만 했다. 정혜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생전에 어떤 인연을 맺었기에 이 젊은 여성이 아들의 이름만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서하는 잠시 뒤 겨우 목소리를 짧게 내뱉었다. 언젠가 오실 줄 알았어요. 정혜는 그 말에서 서하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느꼈다. 마치 죄책감 속에서 숨쉬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혜는 침착하게 입술을 다물고 손에 든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혹시 아는 게 있나요? 내 아들이 마지막에 왜 그 번호를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혜는 당황했다. 서하가 왜 사과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정혜는 천천히 서하의 앞에 앉아 손수건을 내밀었다. 우는 이유라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서하는 손수건을 받아 쥐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서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가 그날 저에게 전화를 걸려 했어요. 제가 받아야 하는 전화였어요. 정혜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이 젊은 여성의 표정과 눈물을 통해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서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날 저도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연 씨는 혼자 그 길을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정혜는 모든 문장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한순간 정혜의 마음속에 자책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럼 서아 씨는 도연이가 왜 당신에게 말하려 했는지 알고 있나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부모만이 가진 간절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가락이 불안하게 서로를 꼬았다. 말을 꺼내는 것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이야기는 제대로 준비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혜는 답답함보다 그 말이 주는 묵직한 의미를 먼저 느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묻어둔 진실이 숨을 고르는 순간 같았다. 정혜는 조용히 말했다. 서아 씨,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는 뭘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내 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누구보다. 그 말은 정혜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서아가 아들을 떠올리는 표정은 그저 동료나 지인의 표정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감정이 있었다. 정혜는 한참 동안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서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작게 끄덕였다. 정혜는 그 끄덕임 속에서 이 아이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다. 정혜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서아가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약하게 새어나왔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숨겨둔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정혜는 천천히 걸으며 속으로 말했다. 도연아, 엄마가 조금씩 내 마음에 닿고 있는 것 같다. 이 아이가 너의 마지막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날 정혜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를 들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서아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작은 주택가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단층 집 앞에 섰다. 서아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혜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죄책감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정혜는 서아의 표정을 보며 오늘 들을 이야기가 자신을 다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마음을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안은 조용했고 조금은 오래된 TV와 작은 책상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놓여있는 물건들이 보였다. 이 집이 서아의 삶이었고 아들이 오갔던 장소였다면 정혜는 지금 아들의 뒷모습을 더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 위에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작고 가벼운 그 물건을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다루고 있었다. 이 안에 도연 씨가 남긴 영상이 있어요. 정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숨이 목에서 걸리고 눈앞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건네받았다. 서아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딸깍 작은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정혜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다. 영상 파일 하나. 파일명은 단순히 두하이언. 날짜는 사고 나기 전날. 정혜는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다.
준비됐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속에서 오히려 단단함이 느껴졌다. 서아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평소 모습보다 조금 초췌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흰 벽 앞에 앉아 카메라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정혜는 한순간 숨을 들이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화면을 바라봤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이 영상을 보는 거라면 나는 아마 엄마 앞에 없겠지.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문장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가슴을 찔렀다. 아들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요. 정혜는 의자 끝을 꽉 쥐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따뜻했는데 더 이상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엄마, 저 혼자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아이 지민이라고 해요. 엄마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많이 따라요. 정혜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 누구의 아이? 아들은 무슨 이유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걸까? 영상 속 도연은 카메라를 아주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이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 같은 아이였어요. 제가 지킨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말 못했어요. 정혜의 마음속에 혼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그저 담담했고 누군가를 위해 약속을 지키려는 따뜻하고 성실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아들은 더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혹시 제가 갑자기 없어지면 지민이를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잘 지내는지. 정혜의 시선이 떨렸다. 아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분해졌다. 마치 자신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엄마한테는 항상 의젓한 아들이고 싶었어요.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다 숨겼어요. 정혜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만약에 엄마 곁을 떠나더라도 엄마 혼자 아니에요. 서아도 있고 지민이도 있어요. 엄마, 많이 울지 말고. 내가 못했던 말 이제서야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영상은 조용히 멈췄다. 정혜는 그대로 굳었다. 눈물은 조용히 흘러 턱 끝을 타고 떨어졌다. 숨소리마저 작아지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서아는 손을 모으고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아들의 사진을 보듯 꺼진 화면을 향해 말했다. 도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이제야 알겠구나. 그리고 정혜의 시선이 영상 속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름 하나에 멈췄다. 지민.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지민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누구죠? 서아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혜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정말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네요. 그 말은 다음 장면에서 터질 또 하나의 큰 진실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정혜는 서아의 집을 나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골목 끝에 서 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영상 속 도연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지민이라는 아이라는 단어가 마치 무겁게 내려앉은 돌처럼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아들이 왜 그 아이를 돌봤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왜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는지 수많은 물음표가 뒤엉켜
정혜는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서아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정말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네요. 정혜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아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정혜를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다. 지민이는 지금 근처 작은 공부방에 있어요. 오늘도 도연 씨가 도와주던 숙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아들은 생전에 그 아이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도연이 남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정혜에게 맡긴 마지막 책임 같았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작은 공부방 안에서는 초등학생 몇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구석자리에서 한 아이가 연필을 꼭 쥔 채 노트를 적고 있었다. 서아는 그 아이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아이의 얼굴이 천천히 들려 정혜는 숨을 들이마신 채 굳어버렸다. 지민은 9살쯤 되어 보였고 크지 않은 얼굴에 맑은 눈동자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단단했고 어른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다. 지민은 서아를 보면서 작게 웃더니 정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세요? 정혜는 아이의 질문에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잠겨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영상 속 아들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 겹쳐 들리는 듯했다. 엄마, 지민이 잘 지내는지 꼭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정혜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지민 눈높이에 맞추었다. 나는 윤도현이라는 사람의 엄마란다. 지민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표정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놀람, 반가움, 그리고 슬픔.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도연 삼촌 엄마예요? 정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민은 책상을 꼭 쥐고 있었다. 손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혜의 손등을 살짝 만졌다. 삼촌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두 문장은 정혜의 심장을 찔러버렸다. 지민은 말을 이어갔다. 삼촌은요, 매주 와서 제가 어려워하는 문제도 가르쳐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학교 행사도 와줬어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오는데 저는 삼촌이 와줬어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크게 흔들렸다. 아들은 누군가의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자신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랬어요. 지민아, 혹시 삼촌이 못 오면 너 혼자 아니야. 꼭 누가 널 찾아갈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정혜는 눈을 감고 아이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번호를 누르려 했는지 지금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전화는 자신을 위한 전화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전화였다. 정혜는 손을 떨며 아이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민아, 우리 도연이가 너한테 많이 소중했구나.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삼촌은 진짜 빛 같았어요. 그 말은 정혜의 가슴 깊은 곳을 무너뜨렸다. 빛. 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다. 정혜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지민아, 혹시 삼촌이 왜 그날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니?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알아요. 근데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정혜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시선을 내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건 삼촌이 마지막으로 서아 이모한테 남긴 말이에요. 그 말은 담담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방 안의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다. 정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다음에 마주할 진실을 준비했다. 지민의 눈동자 속에서 정혜는 확실하게 느꼈다. 이 아이는 아들의 마지막 선택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정혜를 또 한 번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정혜는 아이의 말 마지막 한 줄에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삼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 문장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만큼은 정혜의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서아는 아이 옆에 앉아 정혜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정혜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서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지금 한 단어라도 잘못 말하면 정혜가 그대로 무너져버릴 것만 같아서. 하지만 정혜는 고개를 서서히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알아야 해.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걸 나도 들어야 해.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손을 가볍게 감쌌다. 지민아, 삼촌이 그날 왜 너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혹시 알고 있니? 지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뭇거리며 바닥만 바라보았다. 작은 가슴이 요동치는 게 멀리서도 보일 만큼 떨렸다. 서아는 지민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말했다. 지민아,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그냥 사실만 말해주면 돼. 지민은 숨을 조심스럽게 들이마시고 정혜를 바라보았다. 삼촌이요. 그날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바로 집에서 뛰어나간 거예요. 정혜의 심장이 꺼질 듯 내려앉았다. 메시지? 지민은 노트북 가방에서 오래된 스마트폰 한 대를 꺼냈다. 뒷면이 벗겨지고 금이 간 작은 폰이었다. 저 이 폰은 이제 안 쓰는데. 삼촌이랑 주고받은 건 다 남아있어서.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다. 어린 손가락이 메시지 목록을 눌렀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정혜에게 보여주었다. 삼촌, 오늘 엄마가 또 울었어요. 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정혜는 화면을 보자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지민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엄마가 쓰러졌어요. 지쳐서, 배고파서, 그리고 많이 아파서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연 삼촌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정혜는 입을 가렸다. 도연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만 같았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도연 씨는 지민 엄마를 혼자 돌보던 중이었어요. 엄마가 일자리를 잃고 병이 악화되고 도연 씨가 계속 도왔습니다. 생활비도 주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혜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럼 그 아이 엄마는? 서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 달 전 돌아가셨어요. 정혜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지민아, 삼촌은 너한테 아빠 같은 사람이야. 괜찮아,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엄마가 못해줘서 미안해. 정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민은 계속 말했다. 그날 엄마 약값이 밀렸는데 삼촌한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삼촌은 제가 메시지 보내자마자 바로 뛰어나왔어요. 지민아, 가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정혜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애를 만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야? 지민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네.
저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향하던 곳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정혜 어머니 도연 씨가 여기 오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했어요. 서아야, 오늘 지민이 좀 부탁해. 나는 엄마한테 못 말하겠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정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럼 그 아이 지키려고, 숨기려고 혼자 감당한 거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께 짐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민이 엄마가 돌아가신 뒤 지민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고민했어요. 입양도 혼자 알아보고 있었어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지민은 정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겼다. 삼촌이요. 어머니가 저 보러 와줄 거라고 했어요. 정말 오셨네요. 정혜는 아이의 등을 떨리는 손으로 끌어안았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이를 걱정하고 이 아이를 위해 달려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혜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아, 삼촌이 내 곁에 있어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있을게. 지민은 조용히 눈을 감고 정혜의 품 안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정혜는 확실하게 느꼈다. 아들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라 이어가야 하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정혜는 병원 창밖에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풍경 속에서 지민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은 마치 무너져버릴 것 같은 마음을 살포시 붙잡아주는 듯했다. 서아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 연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정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민의 삼촌은 어머니가 와줄 거라고 했어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아들의 마음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마치 엄마, 내가 지키려던 아이야. 당신이 이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아들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혜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치켜 올려 지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가벼운 머리칼이 손끝에 스치며 이 아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외롭게 버티고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지민아, 정혜의 목소리는 바람에 부서질 듯 약했다. 너 오늘 올 때 혼자 왔니?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 형아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하늘 날아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을 비우지 못해 매일 문 앞에서 다시 올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당장 돌아갈 공간조차 없는 것이었다. 정혜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이 아이 어디서 지냈나요? 서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복지센터와 임시보호시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도 지민이를 맡으려 하지 않아서 도연 씨가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고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지민이가 최소한 혼자 되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들이 지민과 함께 웃던 순간들, 아들이 지민을 데리고 병원에서 뛰어나오던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그 모든 조각들이 정혜의 가슴 위에서 하나로 이어져 갔다. 도연이 지민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다. 도연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무게를 엄마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아이를 혼자 버려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정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이 아이,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서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를 잃었고요. 우리 둘 다 누군가 필요해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지민이 혼자 두지 말라고. 지민은 그제야 정혜의 손을 꽉 잡았다.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리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기대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저 가도 돼요? 어머니 집에 가도 돼요? 정혜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했던 세월이 떠올랐고,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 싶던 마음이 그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혜는 아이를 껴안았다. 가늘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이건 연민이 아니었다. 의무도 아니었다. 그저 이어져야 할 인연이었다. 가자, 지민아. 우리 집 이제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지민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목매어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정혜의 어깨를 적셨다. 그러나 그 울음은 두려움의 울음이 아니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의 울음이었다. 서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미소를 지었다. 도연의 부탁을 마침내 제대로 전한 듯한 해방된 표정이었다. 정혜는 일어서며 지민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 내가 지킬게. 이제 내 걱정은 놓아도 돼. 그날 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새로운 등불이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길은 그렇게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정혜는 지민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는 손끝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햇빛이 사라진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정혜는 마치 아들이 함께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집 현관 앞에 도착한 지민은 머뭇거리며 신발끈을 만지작거렸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민아, 괜찮아. 여긴 낯설어도 오늘부터는 너도 같이 지내는 곳이야. 지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벼운 소음과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주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이 현관 조명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혜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아, 다녀왔다. 지민은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삼촌이랑 좀 닮았어요. 향도 그렇고 따뜻해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을 떠올리면 아직 너무 아프지만 이 아이의 목소리 속에는 도연이 남기고 간 흔적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정혜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물 끓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자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정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혜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내 엄마가 마지막에 한 부탁을 도연이가 이어받았고
나는 오늘 그걸 알게 됐어. 너를 혼자 두지 말라고 한 건 그 아이들의 마음이야. 지민은 눈가를 비벼가며 정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삼촌이 정말 좋아했어요. 삼촌은 제가 혼자 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정혜는 그 말에서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모든 게 한 번에 이해되는 듯 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어져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다. 차를 마시고 난 뒤 정혜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아들이 쓰던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도연이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작은 장난감과 사진,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혜는 그 상자를 끄집어내 지민에게 건넸다. 지민아, 이건 도연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간직하던 거야. 너에게 주고 싶어? 지민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작은 장난감을 하나 꺼내 입술에 가져갔다. 눈에 물기가 고였다. 삼촌이 이런 걸 좋아하셨구나. 정혜는 아이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아, 우리 둘 다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같이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너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정혜에게 살며시 안겼다. 작은 팔이 정혜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따뜻한 온기는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차갑게 파고들던 상실의 공기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정혜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영상 속 그 한 문장이 떠올랐다. 엄마, 제가 없어도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정혜는 아이를 안은 채 작게 중얼거렸다. 도연아,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민은 정혜의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정혜는 아이의 호흡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정혜는 확실하게 느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인연이 이 아이였음을,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음을. 정혜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지민아,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갈 거야. 그 말은 집 안 깊은 곳까지 스며들 듯 따뜻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혜의 얼굴에는 긴 세월 끝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이야기 조용히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덮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밤처럼 잔잔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기서 잠시 쉬어가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